제가 앞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놀고 있었는데 12월 3일 에이, 뭐 노신 얼굴이 아닌데요. 얼굴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 운동을 많이 하시네.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이 턱선 같은 게 옛날보다 많이 사셨어요. 제가 아팠잖아요. 혹시 무슨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어, 깎으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아파서 살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얼굴색은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노니까 마음 편해서 그런 모양인데 아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얼굴 좋아졌다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마음 살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다고 근데 그러고. 그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박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라면? 아이고 매일매일 지지고 볶던 것보다는 낫죠. 신간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전라도 사투리 그대로 신간 편하죠. 근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쭐게요. 이 계엄이라는 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미쳤나?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뭐 저는 이렇게 대국민 담화 발표한다는 얘기를 이제 속보로 봤어요. 예. 자막 속보로 보고 한번 볼까? 예산 때문에 뭐라고 투덜투덜 하겠구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러고 이제 봤는데 해당 그 영상을 이제 핸드폰으로 찾다가 유튜브에서 못 찾아가지고 좀 늦게 봤습니다. 딱 열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반응은 미쳤나? 이러고는 바로 옆에 있던 이제 뭐 와이프한테 비상계엄이래. 제 와이프가 아니 당신 아직도 가짜 뉴스 이렇게 보냐?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 AI가 만든 딥페이크다. 너무 구체적으로 탁 반박을 하니까 TV를 켜봤어요. 이게 웬일이야? 진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러고 나서 20분 안에 그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첫 줄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저항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무위원 다 사퇴하십시오. 당신들 자격 없습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 군인들은 누구도 그 명령 따르지 마십시오. 그거였고, 네 번째가 국회로 모입시다. 저는 지금 국회 갑니다. 이러고 이제 국회로 출발했어요. 뭐, 계엄을 제대로 준비했으면 당연히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요.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집에서. 한동훈 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뭐 집에서 잡히나, 가다가 국회 앞에 탱크 위에서 난리 치다가 잡혀가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너무 빨리 갔나 봐요. 탱크가 안 왔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군중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있고요. 그게 분명히 계엄 선포는 했고, 이게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경찰들이 막고 있고, 차벽은 쳐져 있고, 그런데 탱크는 아직 없고. 그래서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민들을 그냥 두지 말고, 어차피 내가 좀 얼굴도 알려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데모라도 해보자, 집회라도 하자, 항의 시위를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 목소리도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집회를 막 이제 시작하고 항의를 하는 중에 이게 진짜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거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막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 제 머리 위로 헬기. 특전사를 태운 헬기가 다다다다다다 저공병으로 막 몇 대가 지나가는데 섬뜩하더구먼요. 그때. 그렇죠. 아니 저는 제가 20살 때 계엄을 겪었어요. 네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있는 술을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있는 술을 다 마시니까 예.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용기가 좀 나세요? 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각성이라는 게 되게 예. 저는 각성 상태라는 게 뭔지 그날 느꼈는데 밤샜죠. 다음날 아침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했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 때 또 데일리로 이 라디오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행을 하고 집에 왔는데 졸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각성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무섭구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하고
느긋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현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 경우도 뭐 감옥에 있거나 네. 망명을 나가야 되거나 국회의원이 아닐 때도 많았고요. 뭐 이런 때 연금돼 있거나 어허. 이런 경우에 더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권노가 고문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제2의 DJ가 되는 길은 공부하고 세상을 넓게 보는 거다. 계속 저한테 조언해 주셔서 충분히 됐을 수 있죠. 그거를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살아있는 교육 아니에요? 계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거 겪어야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불필요한 근데 에너지. 그게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는 뭐지 경고성 했다. 뭐 어제도 이거 근데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내요. 네. 예? 예. 계속 뭐 손편지 그 손편지 이게 못 치시나 이거? 뭐 이게 안 모르죠. 되나요? 뭐 그게 더 그 손편지 뭐 그 이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핵심적으로 보면 세상 뭐 사안은 완전히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21세기에서 최선도의 나라를 구가하고 있는 중에 80년 이전에 낡아빠진 이 지긋지긋한 낡은 것들의 대표 주자가 지금 대통령이 앉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아니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읍소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낡아빠진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검찰총장 할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대통령 하는 내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상 치고 소리 지르고 경노하고 이러면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그 낡아빠진 리더십과 세계관 이 시대에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을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계속 그 메시지를 내는 게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에게 기댈 곳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동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선동이죠. 있더라고요. 내란 선동이었고요. 국민을 시빌 워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른바 시민 간의 내전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일정하게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정치 무당들 그리고 이 극악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동체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들이 뭐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정치 무당들은 유튜브에 가도 돈 벌었다고는 하지요. 차라리 이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라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행여라도 박수 쳐주고 도와주시는 건 뭐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전부 그 여론조사에 오늘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 그 결과가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 민주당은 이렇게 정말 탄핵이라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나왔어요 오늘 MBS 조사에. 네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럴까요?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에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요. 이거 잘 쓰면 약이에요.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당황하고 조급하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될 사람이 국민을 오히려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굴 믿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의지합니까? 여당은 오히려 한남동 관저 가가지고 거기에 내란 선동의 주범인 사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옹호 행위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믿을 데가 없잖아요. 종교? 종교는 그냥 마음을 의탁할 뿐이죠.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지금 현재의 불안도 있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질 것 같고 대한민국 상황이 되게 안 좋고 불안하고 근데 우리 후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 것 같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 것 같은 이 불안함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정치 세력들이 좀 이렇게 아닙니다 하고 안심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안심과 안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못 해준 거예요.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걸 못 보여줬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 마치 3차원 세계가 이렇게 막 뭉개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세상에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더블이었는데 매트릭스 같은 지금 걸 이렇게 넘어오셨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예. 뭐 현실계가 뒤틀리는 일이.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당이어야 한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사실은 미국 CES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네. 말씀 나누기 위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거 물어보려고 오자마자 계엄을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냐면 잠깐만요. CES를 나가니까 예. 이 대한민국이 난리고 내란 수계는 안 잡혀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정말 어디 저기 무슨 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된다. 그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역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 없어요. 여기도 불안해. 이런 느낌이지만 아니 대통령 빨리 탄핵하자 한 60%가 넘어요. 그리고 인용해야 된다가 훨씬 굳건해요. 계엄이 옳았냐 틀렸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국민 상식은 건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오는 대통령 선거 조기 선거에서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 그리고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씬도 못할 거예요. 국민들의 상식 앞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경쟁해야 되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각국들, 대한민국과 경쟁하는 나라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따라잡으려고 뛰고 있는 상황에 기업들만 지금 거기 그러니까 숨이 차서 숨이 목까지 차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뭘 해야 되겠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정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라 망한 줄 알았잖아요. IMF 때. 나라 망한 줄 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산업화는 제일 늦었지만 정보화는 제일 먼저 합시다.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까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80조를 갖다가 여기다 쏟을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때 한 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72조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10배가 넘는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앞으로 6천억, 7천억을 해서 AI를 키우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왜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야 되지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모이고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 지금 민주당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CES 거기 가니까 신기한 거 많죠. 새로운 그죠? 신기한 것도 많고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흐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이데일리에서도 좋은 기사 많이 나오죠. CES에 대한 브리핑 기사들이. 그러나 가서 보면 이게 또 확 다르구나 하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필라라고 하는 자동차. 그게 뭐예요?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년 된 거예요. 소니가 4년 전부터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다이슨, 전자제품 만드는 다이슨, 그리고 애플도 차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첨단 기술과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걸 도전을 했죠. 전기차가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다 실패했고 포기했는데 소니는 4년 동안 고민하다가 혼다랑 손을 잡고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이제 아이오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낸다. 이게 좀 비싸답니다. 한 8천, 9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고 1억이 넘는다든가 이게 상당히 비싼데 일단 소니라고 하는 게임 혹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걸 한다. 우리는 소니는요, 우리 시대에는 그렇죠. 오디오라든지, 그렇죠. 트랩이라든지, 가전에 이런 거 이거 있죠. 최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검색회사인데 이 회사가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최첨단의 인터넷망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극적인 그 투자와 개발을 해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업종을 뛰어넘어가면서 그 다변화하고 또 첨단화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 뭘 할 거냐? 다들 AI 그러면 아까 옛날에 바둑 두던 그 딥마인드에 뭐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최근에 봤었던 챗 GPT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거, 이제 거기서 좀 떠나셔야 될 때가 됐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AI는 잘 끓인 육수 같은 거예요. AI의 그 거대 초거대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 이제 잘 대답해주는 얘네들, 얘네는 그냥 육수 잘 끓인. 이걸 가지고 어떤 레시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거냐? 칼국수, 전골, 아니면 볶음밥, 뭐 뭘 할 건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잘해요.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은 절반의 1등이 우리예요. 1등. 압도적 1등. 2등이 미국. 뭐 그냥 한참 떨어지고 우리가 절반 가까이를 혁신상을 휩쓸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도 열심히 이걸 따라가고 있어서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가전에서의 어떤 그 융합, 통일성을 이뤄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핸드폰에 온디바이스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적용됐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AI 거품론과 뭐 그 AI of thing, 모든 것의 AI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여기서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혁신을 더 우리가 촉진시킬 거냐.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그 경쟁에서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AI의 그 초고대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마크롱이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우리보다 한 10몇 위 정도가 뒤처져 있었던 AI 역량을 우리보다 앞선 5위, 6위권으로 끌어올렸거든요. 한국이 한참 뒤져 있었던 나라를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하고 인력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고 기업들이 리쇼어링 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투자와 지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계엄이라뇨. 이러한 때에 정말 내란이라뇨.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찍고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이거 헌재가 이제 다 알아서 할 거고요. 수사기관들이 좀 조금 느리긴 하더라도 거기서 어쨌든 의법 조치 다 할 거고요. 재판부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분명한 단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그거. 이제 민주당은 이런 시대에 달라진 세계 흐름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주도할 건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길을 열고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당으로의 자기 역량을 보여주어야죠. 그 기업 말씀하시니까 그 삼성전자 주식 사셨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요즘 쓴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 삼성 잘해라. 내가 뭐 삼성이 반칙하거나 그 오너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받을 생각이 없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잘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있어요. 근데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전 주식도 샀고요. 네. 거기 그 사장단 뭐 회의가 요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강연도 했어요. 거의 90%는 제가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조졌습니다. 내가 왜 삼성을 비판했는지 이걸 쭉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의견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뭐 질의응답 과정이라든지 그 위에 뭐 식사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박용진이 삼성을 미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박용진이 우리 기업에 대한 기대와 응원, 지원에 대해서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연 나가면 꽤 받으실 텐데. 아니 얼마 안 주더라고요. 그 실망이네요. 네, 실망이에요.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그 국회의원 전 할 부르지도 때는, 않아요. 국회의원 할 때는 그 김영란법 때문에 최대 60만 원이었는데 그보다는 더 주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저를 부를 때 뭐냐면
재경 땡땡 고등학교 동무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선거 때, 예? 이거 선거 직후 뭐 이런 거지. 예. 뭐 기업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업에는 최근에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갖고 현대차 그룹 쪽에 하나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대자동차한테 엄청 엄하게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동차의 그 제작 결함 문제, 리콜 문제로 국토부 장관한테 대정부 질문하는 경우는 제가 최초. 그리고 실제 상임위는 국토위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해서 추궁하고 문제 제기해가지고 5년 동안 국감때 싸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타2 엔진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수백만 대를 리콜하고 무상 수리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 안전에 기여를 했어요. 그 혜택은 저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현대자동차가 리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요. 아니 어차피 해줄 거 왜 굳이 왜 소비자들 그 골탕을 먹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니까 현대자동차 제가 원했던 대로 그 그러니까 국내 시장, 자동차 시장 굳건하게 지키는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높아지고요.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주잖아요. 소비자 신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막 현대자동차한테 왜 리콜 안 하고 왜 소비자 안전을 제대로 안 지키느냐고 5년 동안 할 때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박용진이. 그러니까 그때는 현대자동차 제가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대자동차 임원단 회의를 하면 박용진 지칭이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새끼 있지? 그러면 야 박용진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가 박용진 그 새끼래요. 진짜 저는 이 얘기를 거기 저 삼성 가서도 얘기를 했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박용진 그 새끼로 불리던 현대자동차에 내가 현대자동차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때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해주면 다른 데는 다 그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다 로스가 있고 또 이렇게 불량률이 생겨요. 예. 이걸 잡아주는 거는 소비자랑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 다 숨기고, 위해한 일도 숨기고, 안 해주고, 조치를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총선 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총선이요? 막 네. 밀리고 막. 근데 기회가 왔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볼 땐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큰 걸로 나가셔야죠. 작은 데에서 밀렸을지 모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궁식궁식거리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기억이 사라지진 않죠, 사람인데. 정치가 그런 거죠, 뭐. 예. 그 칼진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고. 제가 지적한 비판과 이런 것들 현대자동차나 삼성처럼 오해해서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뭐 미워하고 뭐 원망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일이거니와 이제 지금 남은 건 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국에 말이죠. 민주당이 대선을 놓쳐요. 져요. 그래서 다시 내란 옹호 세력한테 권력을 넘겨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민주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개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노력에 힘을 보태는 건 맞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너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뭐 거기에 대답하고 그럴 만한 시점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힘을 보탠다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글쎄요. 그렇게 들리시면 그렇게 들리실 테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다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물론, MBS에서도 네. 뭐 그렇게 물어보대요. 민주당 후보 지지. 그다음에 아니요. 근데 거기 지지. 문항이 많아요. 근데 개인을 물어본 예.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하고 후보 지지, 민주당 후보 지지가 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붙었어요. 네, 맞아요. 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왜냐하면 돌아가는 김문수, 거지? 홍준표, 한동훈을 합치면 엇비슷해서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근데 그게 특이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도 나가시기만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제가 볼 땐 문자 그대로 당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막
조급해하는 모습, 아하. 당황하는 모습, 힘 자랑 못해갖고 예. 이렇게 어쩔 줄 몰랐죠.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거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지만 보는 분들 중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요새 좀 그런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잘해야겠죠. 앞으로 잘할 겁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새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하나 더 할까요? 진영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름대로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신율의 뉴스메이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